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와 치킨 등 외식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이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이어 무너지면서 은행들의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키울 것이란 우려 속에 은행들의 대출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입을 포기한 구현모 대표에 이어 KT의 차기 CEO 후보로 결정된 윤경림 사장도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벌써부터 유력한 낙하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급등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주식시장을 이끌 주도주 외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변동성은 높지만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같은 대형 이벤트는 없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고 긴축에 따른 영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목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2차 전지를 대신에 2분기를 이끌 난세의 영웅이 누군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 이 주도주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며 소폭 하락한 데 그쳤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의 투심 자극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정리했습니다. 코스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2차 전지주인 LG엔솔과 삼성 SDI, LG 화학만이 오름세로 마감했고 코스닥에선 개인들의 자금이 몰리며 LNF가 11%가량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주로 2차 전지주로 투심이 몰렸는데 특히 LNF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 네, LNF는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생태계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자 올해 테슬라를 비롯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목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 2차 전지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주가 변동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비교해 LNF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몰렸던 바통을 LNF가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시면 순매도 1위를 에코프로가, 순매수 1위를 LNF가 차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종 내에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들이 궁금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를 대신할 주도주 찾기에 한창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이 반도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엔 이 바통을 반도체주가 이어갈 것이라 시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 또 대기업의 신규 사업 계획 발표, 또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등을 기대할 때 반도체주가 유력하다는 건데요. 이쯤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우리 시간 29일, 현지 시간 28일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인데요. 여기서 업황 회복에 대한 힌트를 찾는다면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좀 예상보다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이크론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반도체주의 올해 1분기 이익 전망치는 2조 6천억 원 적자로 추정이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분기 영업 적자가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곳만 1분기 실적 예상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5,0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주도주 부상론이 나오느냐? 이게 의아하실 텐데요. 업계에선 하반기 반도체주의 업황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는 통상 실적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하나증권은 이익의 빅베스,
즉 대규모 손실 처리를 감안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현 시기를 분석하기도 했고 또 주간 단위로 보면 실제로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8주 만에 삼성전자를 가장 큰 규모로 사들이는 등 수급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부터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챙겨봐야 할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중소형주 IPO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LB인베스트먼트가, 목요일에는 GI 이노베이션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또 31일에는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즉 PCE가 발표되는데 2월 PCE가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을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CPI와 PCE 구체적으로 좀 뭐가 다른 겁니까? CPI는 미국 전역 물가를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PCE는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을 반영해 실제 체감 물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 미국 물가 추이를 말할 때 CPI가 거론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때는 근원 PCE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가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선 근원 PCE 증가율이 전월 대비해선 0.6%에서 0.4%로 둔화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4.7%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표가 꺾이지 않으면 연준의 긴축 계획도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주 도이체방크를 비롯해서 유럽 주요 은행들 주가가 급락하면서 미국발 은행 위기가 스위스를 거쳐서 독일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탄탄한 내실을 다져온 은행이고 재무 상태도 건전해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지만 연이은 은행권 리스크 소식에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도이체방크 위기 은행으로 지목되면서 지금 일이 커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다른 은행들의 채권에도 우려감이 좀 커진 겁니다. 유럽에서는 도이치방크가 다음 위기의 은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요. 미국에서는 찰스 슈왑이 지목이 되면서 위기감 속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줄줄이 글로벌 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행히도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도이치방크 사태는 어땠는지, 우리 국내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도이체방크 주가 급락의 원인은 CDS 프리미엄의 급등 때문입니다. 이달 초 88bp 수준이던 도이체방크의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24일 239bp까지 치솟았습니다. CDS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파생 상품인데, 이 CDS의 프리미엄이 높으면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은 이유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된 뒤 갖고 있던 조건부 자본증권, 즉 코코본드가 상각 처리되면서부터입니다. 코코본드란 은행 경영이 악화되면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일종의 회사채를 말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코코본드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불안 심리가 또 다른 은행인 도이체방크로 옮겨간 겁니다. 2016년에 도이치뱅크는 발행되었던 코코본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대로 제때 하지 못해서 사실 상당히 큰 곤혹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코본드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은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는 유럽 평균보다 조금 많은 약 91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의 상각된 코코본드 22조 원과 비교하면 10조 원이나 적습니다. 또 도이체방크의 지난해 순수익은 7조 원으로 전년비 160% 성장했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로 안정적입니다. 해외발 위기에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국내 은행도 유동성 위기라 생각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를 제외한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 규모는 12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8%로 1년 전의 97%보다 11%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CDS 프리미엄 역시 45bp 수준으로 지난해 말 56bp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발 불안 심리만 아니면 투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우리 은행에 미치는 여파는 적다니 다행이지만 비슷한 이슈가 끊이질 않으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전해진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짧게 좀 보고 갈까요? 네, 오늘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의 퍼스트 시티즌스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720억 달러의 SVB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SVB의 전체 자산을 약 165억 달러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SVB 관련한 소식 이렇게 짧게 알아봤고 그리고 또 이슈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시장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부담이 커진 건데 결과적으로 이 은행 대출의 부실을 키워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세세하게 살펴보자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대출 비중이 훨씬 좀 높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실화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무실의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임대료 부담이 낮은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겨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피스 수요도 줄었고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수익도 낮아졌는데 채무자들이 담보대출을 갚을 여력이 자연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은 겁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작년 4분기 미국의 주요 지역의 공실률들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을 봤을 때 2019년 4분기에는 5% 정도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작년 4분기에는 19%로 약 4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역에도 모두 공실률들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20%를 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처럼 공실률 상황은 악화했는데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발행 규모는 또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7,530억 달러였는데요. 2022년에는 8,620억 달러로 15%나 급증을 한 겁니다. 네. 특히 올해 미국 은행권에서 만기를 맞게 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요. 역대 최대 수준인 2,700억 달러, 한화로 했을 때 353조 원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대출 갚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겠네요. 네, JP모건에서는 이 중에서 약 21%가 최종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것으로 봤습니다. 동시에 70%인 약 2조 3천억 달러가 전체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인 이 중소은행에 몰려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 중소은행들이 SVB와 시그니처뱅크 사태를 보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신규 대출을 꺼리고요. 차환을 좀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P모건은 이러한 대출 조이기가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제2, 제3의 신용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제2, 제3의 SVB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텐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관련 리츠도 좀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연히 생각이 리츠까지 뻗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3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최대 리츠 ETF, 뱅가드 리츠 ETF는요. 이번 SVB 사태 이후 주가가 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상장 리츠인 보스턴 프로퍼티 상업용 리츠 주가도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에 143달러로 고점을 보였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65% 빠지면서 약세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리츠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월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블룸버그는요, 글로벌 금융 혼란을 넘어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다음 뇌관으로 지목된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은행들이 겪는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확대 해석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경계감 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더니 이제 햄버거와 치킨 등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 물가가 부쩍 오른 또 공공요금과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다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짜장면 값은 6,723원. 지난해 6월 6,000원 선을 넘긴 뒤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비빔밥과 냉면 한 그릇은 이미 10,000원 선을 넘겼습니다. 점심 저녁 한 끼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무래도 맨날 먹으니까 좀 체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시키더라도 10,000원은 무조건 넘는 것 같고.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7.5%. 6개월 전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상승폭은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대표 외식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을 예고하며 먹거리 물가가 다시금 들썩거릴 조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표 치킨 업체인 교촌치킨은 다음 달 3일부터 치킨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고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과자, 빙과류 같은 가공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0.4%,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추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한 터라 먹거리 물가 불안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유통, 제조업체를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지만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분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고물가 여파로 음식값이 부쩍 오른 상황에서 배달비까지 오르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이가 줄어들자 이제는 배달 기사들도 이탈하는 상황인데 배달 플랫폼들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배달 앱의 이용자 수는 2,922만 명. 1년 전보다 약 20% 줄은 건데 월간 이용자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배달비가 너무 음식값에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되면서 비싸니까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데 아무래도 배달료가 인상돼가지고 시켜 먹을 때마다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 회복으로 외식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 여파로 음식값이 오른 상황에서 배달비마저 치솟자 소비자들의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2,000원 수준이었던 배달비는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며 계속 올라 지난달 배달앱 3사의 배달비는 3,500원에서 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배달앱에서 5,000원어치의 커피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비만 약 4,000원에 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 음식 주문이 줄면서 벌이가 예전만 못한 배달 라이더들의 이탈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달 라이더가 속한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배달업계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새로운 묶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배달비를 2,000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요기요도 수요가 적어서 되레 손실이 나고 있는 월정액 상품을 폐지해 비용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률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배달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고객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배달앱 전반에 좀 있잖아요. 배달료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부스트업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 외식 물가에 배달비 폭등까지 겹치며 등을 돌리는 소비자들. 배달앱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여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값 치킨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던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지난해 2.6% 줄었습니다. 치킨 브랜드가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며 지난해 한식, 커피, 제과제빵, 피자 등 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왜 치킨 브랜드 수만 줄어든 걸까? 전문가들은 최저가를 내세워 소비자들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한 저가 치킨 열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타고 1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이른바 반값 치킨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형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의 사업 철수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3사는 잇따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반값 수준인 가성비 치킨을 내놨습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홈플러스 당당 치킨은 출시 이후 7개월간 누적 판매량만 200만 마리에 이를 정도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치킨을 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로 가고, 중간에서 포지션이 애매한 치킨 가게들은 아무래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반값 치킨 논란 속에 나타난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품질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치킨의 경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이 검증된 대형 프랜차이즈 제품 위주로 찾는 소비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입니다. 피자나 커피나 이런 거는 소비자가 상위 업체하고 하위 업체 간의 차별화 요소를 그렇게 크게 인지 안 하는 데 반해서 치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품질 차이라든가 선호도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상위 뭐 한 5개 경쟁력에서 밀려갖고. 그러다 보니 가맹점 수가 적은 중소형 업체들은 매장을 늘릴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브랜드 문을 닫는 악순환에 이르게 됐다는 진단입니다. 가맹점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의 차별성을 못 가진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더 늘리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브랜드를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고물가 시대 치킨을 찾는 소비자들이 양분되면서 프랜차이즈 지형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연임을 포기한 구현모 대표에 이어 KT의 차기 CEO 후보로 결정된 윤경림 사장도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벌써부터 유력한 낙하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윤 사장의 사퇴 의사, 지난주부터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오늘 좀 공식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2일에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이사진들이 만류를 했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윤 사장은 오늘 오전에 KT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윤 사장이 사퇴했지만 오는 30일로 다가온 KT 정기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단 윤 사장 사퇴로 주총 안건으로 올랐던 대표이사 선임 권과 윤 후보자가
추천한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또 송경민 KT셋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차기 대표 후보자가 없고 구현모 현 대표의 임기가 이달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 회사 경영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상법상 현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는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구 대표가 임시 대표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인데 여당으로부터 이익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연임을 포기한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제 실현될 가능성 자체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회사 정관상 이제 직제 순으로 좀 따져 보면은 경영기획 부문장인 박정욱 사장 또는 커스터머 부문장인 강국현 사장이 임시 CEO직을 수행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KT 좀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몇 달째 인사도 못 내고 있다던데 경영 공복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구현모 대표도 윤경림 사장도 사실 정치권과 뭐 정부의 외압에 물러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대표이사 후보로 등장해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KT가 오늘 이제 자료를 내고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경영 공백 자체가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KT 이사진은 총 10명이었는데 이미 이강철 그리고 벤자민 홍 사회이사가 사퇴를 했고요. 구현모 대표와 윤경림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1일에 끝이 납니다. 이번 주총에서 사회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올랐는데 계속된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들의 사퇴로 인해서 이 책임이 사실상 이사진에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의결권 자문기구 ISS도 윤경림 사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사회이사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하라라고 이렇게 좀 자문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기가 남은 사회이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대유 사회이사 등 3명밖에 없습니다. 이들만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이사회 앞으로 차기 대표이사를 뽑기 위한 어떤 지배구조위라든지 대표이사 심사후보위원회를 꾸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사진이 다시 CEO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현 KT 이사회가 내일이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이사회 구성원 결정부터 임시주총 소집, 또 CEO 재공모 절차 모두 단계마다 똑같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힘들 거라는 게 업계의 좀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임시 CEO가 이제 그 사이의 회사 경영을 책임지겠지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신사업 투자 등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이제 경영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KT 내부 인사가 차기 CEO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건은 이제 정부 여당 입맛에 맞고 외부 출신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 낙하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낙하산 인사라고 많은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들 다시 살펴보면은 지난 CEO 공모에 도전했던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김기열 전 KTF 사장 등 전직 KT 임원 출신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고요. 이 밖에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KT 전무 출신인 홍원표 전 삼성 SDS 사장이나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인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들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은 업계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서 이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이익 실현이 이제 주된 관심인 소액 주주들로서는 적어도 ICT 분야에서 몸에 담았던, 그러니까 ICT 분야에 몸담았던 사람이 CEO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사장 사태로 좀 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모은 주식수만 약 400만 주에 근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KT 전체 주식수의 1.5%에 해당합니다. 네. KT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한국경제TV에 통화해서 윤 사장이 사퇴했지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라면서 향후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동양 ensure your health. Let's do it. 보험회사를 알고 있는 동양생명에서 서울시와 함께
시니어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해 주시고 I know how much the tennis can bring into your health. Korea is moving toward aging society, and with a lot of medical report, tennis is one of the best report to prevent, the elderly. So that's why I'm doing it today. 노인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오늘 테니스 대회도 시니어 테니스 대회라고 해서 노인들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 속에 연체가 늘어나자 은행들이 대출을 한층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문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6.8% 수준. 2달 사이에 1%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예적금을 비롯한 수신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당국의 인하 압박 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은행권에서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20점 넘게 뛰었습니다. 은행별로는 30-40점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가 더해지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자 은행들이 앞다퉈 건전성 강화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신규 부실 채권액은 대기업 여신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했고 부실 채권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차주 비율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선행 지표인 연체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껴있는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전에 은행이나 이렇게 핀테크 관련돼서는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것이 좀 낮습니다. 중저 신용자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서 당국으로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특명도 함께 부여받았던 인터넷은행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 가운데 카카오뱅크, K뱅크 대출 문턱의 상승폭은 2달 사이에 크게 뛰어오른 상황. 건전성 관리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지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가 부동산 경기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내 상장 리츠 주가가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알짜 부동산을 담아도 투자를 기피하는 기관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위축된 시장 상황에도 삼성과 한화가 리츠 상장을 강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본사 등 그룹 주요 부동산을 담은 한화리츠가 상장 첫날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보유 빌딩 임대료로 매년 6%대 배당을 약속했지만 외국계와 기관 매도에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에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이마저도 개인이 물량을 떠안아 나온 결과입니다. IPO를 한 다음에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매크로 시황들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조했던 그런 결과들도 사실은 글로벌 불안이 나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25대1로 수요 예측을 가까스로 통과한 삼성 FN리츠도 내일까지 이틀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연 5%대 배당에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기관이 두 곳에 그칠 만큼 시장 외면을 받았지만 상장을 강행하는 겁니다. 일반 공모 물량은 리테일 쪽으로 어느 정도 풀 것 같고 기관 쪽이 문제죠. 기관 쪽 개선 대부분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다렸다가 상장 후에 이제 그때 사겠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도 이들 대기업 계열 리츠가 상장을 강행하는 건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 킥스로 불리는 신건전성 지표 영향 때문입니다. 킥스 산정에 불리한 보험사 소유 부동산을 덜어내 리츠에 매각하면 자본 확충과 함께 투자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 FN리츠 핵심 주주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로 자기 자본이 24조 원까지 줄었는데 금리 부담이 큰 신종 자본증권 대신 리츠를 상장하면 적은 비용으로 건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뱅크데믹이 기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기업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도 낮은 배당과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공모 리츠가 잇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조각입니다. 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대로 시멘트 회사들은 또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집을 적게 지어도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기자, 이 원자재값 폭등한 영향이 이제 시멘트 회사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 제품 가격 인상이 시멘트 회사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주택시장 호황기 벌어들인 돈을 좀 반납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대로 이제 시멘트 회사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쌍용 C&E를 비롯한 주요 시멘트 회사들의 매출은 평균 2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해 이제 시멘트 생산량이 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시멘트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생산은 그대로인데 가격 인상 효과가 그만큼 더 컸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목표를 줄이기도 하고 실제 착공 면적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시멘트 생산을 좀 감소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건데도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회사들의 호실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시멘트 회사들의 상황이 지금 10년 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지금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이익은 감소했지만 이 시멘트 회사들만큼은 좀 이런 시멘트 가격 상승 효과를 그대로 누렸다는 건데요. 실제로 2011년부터 지금 유연탄 가격이 약 20% 오르면서 시멘트 가격을 20% 넘게 밀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이 유연탄 수입국을 선언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유연탄 수출을 좀 금지한 그런 영향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좀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10년 전엔 중국이 있었다면 지난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10% 급등하면서 시멘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많이 오른 유연탄 가격이 시멘트 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멘트 회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는 좀 적자를 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후 계속 시멘트 가격이 20% 이상 오르고 또 올해도 좀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좀 굉장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자료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110%가 훌쩍 넘는 상승세인데도 지금 더 오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럼? 일단 시멘트 값은 이제 합의가와 시장가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할 때 쓰는 가격은 합의 가격입니다. 이 합의 가격은 이제 유연탄을 수입하는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가 합의해서 정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지난 2021년 7월 톤당 78,800원에서 지난해 2월 92,400원, 같은 해 11월에는 105,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 합의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정말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좀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SOC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위 뭐 나라를 재건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 시멘트 수요가 정말 수년에 걸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시장가가 합의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시장가가 합의가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입니다. 예. 시장가가 바로 시멘트 회사들의 실적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이 시장가가 처음으로 톤당 8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난해보다 한 18% 이상 급등한 가격이고요. 예. 올해 시멘트 회사들의 시멘트 생산이 한 7에서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매출도 뭐 한 자릿수대 증가에 그치거나 뭐 회사에 따라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영업이익과 이익률은 지난해보다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 회사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의 성장세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이제 쌍용 C&E의 실적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이 쌍용 C&E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3%, 영업이익은 무려 40.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회사인 만큼 이 시멘트 판매 가격을 지난해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좀 다른 회사들이 지난해 2분기에 이미 톤당 7만 원을 넘겼는데도 이제 혼자 6만 9천 원대로 팔았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업계 특성상 좀 이렇게 뭐 거래처라고 하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매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회사만 이렇게 좀 낮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혼자서 좀 싸게 팔았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다른 것보다는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좋은 전망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가격 인상 효과도 클 뿐더러 지금 최근 변경된 배당 정책도 예. 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매분기 주당 110원 이제 현금 배당 하던 것을 주당 70원으로 지금 바꾸면서 남은 금액만큼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돌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분기 200억 원씩 회사 측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주가가 이제 대주주가 보기에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면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이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업계에서 리스크로 꼽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이 굉장히 네.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유연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지금 시멘트 업계의 이런 비용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아무리 판가를 올려도 이제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용 증가분을 이 판매 가격에 제때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유연탄 다음으로 시멘트 제조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지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는 정말 뭐 전기료는 뭐 시멘트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쵸. 거고요. 예, 따라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 효과를 제한할 만큼 이런 유연탄이나 전기료 같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경영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리테일 부분의 최강자 키움증권은 올해는 해외로 눈을 돌려 동남아 지역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키움증권 엄주성 부사장을 박혜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주식 점유율 1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증권사인 키움증권. 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내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금융투자 플랫폼 넘버원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바탕하에 IB 또는 글로벌을 확장하는 데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디지털 역량이나 경험 또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이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2011년부터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IB 연계 영업을 꾀하고
베트남 등에선 중견증권사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태국 증권사 피넨시아와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인 영웅문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자체 주식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올해는 베트남 중견증권사에 영웅문을 수출하고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런 또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견증권 회사에 우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수출하고 판매해서 그것이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분 투자도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균형 잡힌 수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연내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것도 공식화했습니다. 초대형 IB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의 발행 자격을 갖춰 더욱 적극적으로 IB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1년 만기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조달한 자금은 기업 대출과 채권, 부동산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 맞이할 수 있고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의 자본금 사이즈로만 할 수 있던 부분을 발행어음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과거에 대형사들 위주의 빅딜 시장에서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IB 딜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기회를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토큰 증권 시장에선 뮤직카우와 펌블, 테사 등 다양한 조각 투자 플랫폼과 손잡고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통적 금융 중개 영업에서 나아가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키움증권.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올 한 해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바이오 벤처의 기대주로 꼽히는 GI 이노베이션이 오는 30일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이병건 GI 이노베이션 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4년 흑자를 기록해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IPO 시장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바이오 대어로 꼽히는 GI 이노베이션이 상장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병건 GI 이노베이션 회장은 바이오 벤처는 시간이 금이라는 말로 상장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대신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래서 공모 자금이 조금 적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자금으로 글로벌 시장을 빨리 개척하는 것이 회사에 저희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상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병건 회장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품화가 되는 기술 이전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여태까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우리 바이오 제약 기술 이전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문제점은 거기서 하나도 제품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발한 그런 좋은 기술들이 제품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판매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건데 글로벌에서 기술 이전이 목표가 아니고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면역 항암제인 GI101과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GI101은 오는 10월 임상 일상 결과를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미국에서 희귀한 연구자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GI301은 아시다시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행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은 알레르기 시장이 큽니다. 그 시장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 시장을 남겨두었고요. 지금 최근에 일본의 3개 회사와 마지막 기술 이전을 대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일본 지역에서는 기술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입니다. 보통 바이오 벤처는 상장 이후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병건 회장은 추가 기술 이전, 임상 진행으로 내년부터 흑자를 예상한다며 시가총액 1조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결과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경기 침체 여파로 28%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MZ세대 직원들이 주도해서 성과급 현실화 요구에 나선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이 45%나 줄어드는 비상 상황에서도 인건비가 21% 급증했습니다. 신문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대기업과의 급여 인상 행렬과 정규직은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한국 특유의 고용 경직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경쟁자인 글로벌 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글로벌 식량 가격이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와 재난 등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4년 만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산 단호박값이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168%나 치솟았고 지난해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나타난 폭염과 가뭄 때문에 오렌지와 올리브, 토마토 가격이 20% 넘게 비싸졌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 식량 수급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